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대부분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솔직히 그 의견을 존중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정년기에 결혼해 아이도 낳고 오래오래 잘 살면 좋겠다 싶은 마음 모든 부모가 그렇겠죠. 내 자식이 평생 싱글로 살면 어쩌나 걱정 많은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다행히도 저는 복이 많은지 몇 년 전 아들 먼저 장가 보냈고 이어서 딸도 번듯한 사윗감을 데려왔습니다. 남편 덕이라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두 아이를 혼자 키웠거든요. 어쩌다 과부가 됐냐 박복한 팔자다라는 소리를 듣기에 딱 좋은 처지였죠. 제 나이 40살에 애들 아빠가 먼저 세상을 떴습니다. 진짜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 차량이 술을 진탕 먹고 운전하던 20대 아가씨였어요. 그 아가씨는 현장에서 바로 즉사하고 남편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정확히 일주일 후에 사망했습니다. 그 후 애들은 여러 번 아빠 꿈을 꾸었다는데 어찌 된 일인지 제 꿈엔 한 번도 안 나타나더군요. 남편이 떠나고 마냥 무너진 하늘을 보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남겨진 애들에겐 내가 하늘이니 버티고 또 버티며 살아야 했죠. 아들이 중학교 때 조금 엇나가서 가슴 졸인 적 있었어도 두 아이 모두 제 바람만큼 잘 커주었어요. 둘 다 인서울 대학을 나왔고 취업도 어렵지 않게 되었거든요. 아들은 대학 때부터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 장가 보내놓고 나니 딸아이는 조금 더 데리고 살고 싶단 욕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자기도 결혼을 해야겠다며 남자친구를 소개하더군요. 첫인상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인물도 나쁘지 않았고 예의도 바른 청년이었죠. 어머니 괜찮으시면 서둘러 상견례 날짜 잡아도 될까요? 저희 부모님은 빨리 결혼했으면 하셔서요. 딸아이가 아직 30도 안 됐어서 단박에 오케이 할 순 없더라고요. 일단은 알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말하고 집에 가려는데 굳이 데려다 주겠다며 주차장에서 차를 빼오더군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딱 봐도 엄청 비싼 차더라고요. 대체 어떤 집 자식이길래 이제 막 30 넘은 청년이 저렇게 비싼 차를 몰고 다니나 혹시 이상한 녀석 아닐까 의심도 하게 됐죠. 사짜 직업도 아니고 평범한 회사 다닌다면서 어떻게 그런 차를 몰고 다녀? 아버지가 사주신 거래. 아버지가 얼마나 돈이 많길래 그런 큰 차를 척척 사줘.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오빠네 집이 대대로 부자였대. 과천에 되게 큰 건물 있고 방배동에도 건물 있어. 오빠 회사도 아버지 회사야. 요즘 뉴스 보면 어린 나이부터 불법적인 일을 해서 떼돈 번 청년들이 많다길래 살짝 의심했는데 대대로 부잣집이었다니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둘이 어디서 만난 거야? 소개팅 같은 거 했던 거야? 소개팅은 아니고 솔직히 말하자면 헌팅 같은 거지. 친구 생일 파티 갔다가 옆 테이블 남자들하고 합석하게 됐는데 그중 한 사람이었어. 생각해보니 몇 달 전부터 딸아이 표정이 좋아 보였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예뻐진다는데 은근히 피부도 맑아지고 희죽희죽 웃기도 잘하고요. 이거 다 못 보던 물건인데 월급 받아서 이런 데 쓰는 거야? 아니야, 누가 준 거야. 못 보던 물건들이 많아서 한 소리 했었는데 그게 다 남자친구한테 받은 선물이었나 봅니다. 어쨌거나 제 눈엔 아직 어린애인데 결혼을 하겠다니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마음에 걸리는 건 돈 많은 집에 시집 보내려면 이것저것 해보내야 될 것도 많을 텐데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제일 컸죠. 엄마,
다음 주 토요일로 상견례 잡았는데 괜찮지? 결혼을 서두른다고 했지만 이렇게나 빨리 진행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으면 서두르지 말자, 좀 더 연애해봐라 했을 텐데 부잣집 남자와 결혼한다니 이런 자리 놓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저도 그러자고 했죠. 상견례 날 저는 아들 부부와 함께 참석했고 그쪽에서는 아빠 엄마가 나왔더라고요. 애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서 저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못지않게 매우 애틋한 딸이기도 해요. 이미 얘기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거 제 입장에서는 가늠하기도 죄송스럽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훌륭하십니다. 한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것에 대해 아직은 조금은 세상 편견이 있죠. 하지만 사회생활하면서 보니까 양친이 다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더군요. 어떻게 배우고 자랐냐가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부모 될 양반들은 예상하고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우리 집이 여러모로 많이 기울어 탐탁지 않게 생각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돈 많다고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시종일관 점잖고 예의 바르고 겸손했어요. 예위로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일찌감치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라도 빨리 결혼시키고 싶어서요. 저희 가족이 식구가 그리 많지 않아서 며느리라도 빨리 보고 싶네요. 네. 하지만 이렇게 빨리 결혼시킬 생각을 못해서 준비가 덜 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집 입장에서는 개혼이지만 거창하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시끌벅적 화려한 결혼식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요. 그냥 조촐하게 가족들끼리 하고 싶은데 어떠신지요? 오히려 그게 좋기도 합니다. 얘 오빠 결혼시킨 지도 얼마 안 됐기도 했어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땅한 장소 저희 쪽에서 알아볼게요. 상견례에서는 예의 갖추다가 결혼 후에 며느리 되잡는 집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걱정도 됐지만 따로 아파트까지 마련해 준다니 한번 믿어보자 했습니다. 솔직히 20대에 시집 가면서 반포에 아파트까지 해준다는 자리가 흔한 건 아니니까요. 옆에서 조용히 얘기만 듣고 있던 아들 녀석도 은근히 흡족해하는 눈치였고 상견례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마디 하더군요. 제가 연예인만큼 예쁜 것도 아니고 직업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을까? 다 내 복이지 뭐. 아 맞다. 아까 어머님이 엄마한테 그거 물어보라고 했는데. 뭐? 나 태어난 날짜랑 시. 어디 가서 궁합 보려나 보네. 요즘에도 그런 거 보나? 아직도 사주팔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 이른 새벽이었으니까 묘시라고 말씀드려. 딸아이 사주를 물어보는 게 충분히 이해는 갔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됐습니다. 혹시 궁합이 안 좋게 나오면 어쩌지 하고요. 예식은 5성급 호텔에서 조촐히 치러졌습니다. 우리 가족과 딸아이 친구들 몇 명만 초대했어요. 그쪽 집도 상견례 때 말했듯이 가족도 손님도 별로 없더라고요. 신혼집이 적지 않은 평수의 아파트였지만 혼수도 꼭 필요한 것만 해오라길래 돈도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감사한 결혼이라 그저 잘 살기만 바랄 뿐이었죠. 엄마 마음이 다 그렇듯 시간 날 때마다 딸네 집에 들러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함부로 드나들기가 눈치 보이더라고요. 대신 딸아이와 거의 매일 전화 통화를 했죠. 신랑 출근시키고 나면 뭐해? 다시 회사 다니고 싶은 마음 없어? 나는 일하고 싶은데 시아버지가 그냥 내조나 하래. 시간이 하도 많이 남아서 내일부터 필라테스 다니려고. 신랑은 일찍 들어와? 아니, 계속 늦어. 일이 많은가 봐. 오늘은 밥 뭐 해 먹었어?
시댁에서 고기 보내주셔서 스테이크 구워 먹었어. 다음에 엄마네 갈 때 챙겨갈게. 어머니가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 저는 기껏 챙겨줘봤자 밑반찬이 전부였는데 역시 부잣집이라 한우도 척척 보내는구나 싶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딸아이가 집에 들를 때면 시댁에서 보내줬다며 최상품 과일과 각종 영양제를 갖고 왔고 무엇보다 결혼 전 입던 옷들은 어디 가고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옷에 명품 가방까지 들고 있더군요. 내가 됐다고 했는데도 어머니가 극구 사주셨어. 엄마, 나 시집 잘 갔지? 그때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싶어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그런데 자다가 봉창이라고 어느 날 느닷없이 걸려온 딸의 전화를 받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 후 6개월쯤 됐을 때인데 꼭두새벽 잠결에 딸의 번호가 뜨길래 받았더니 말은 제대로 못하고 거의 대성통곡으로 울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똑바로 말을 해봐. 하지만 딸애는 말을 거의 못하더라고요. 가만 들어보니 숨도 잘 못 쉬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해. 진정하고 천천히 얘기해봐. 응? 왜 그러는데? 어디가 많이 아픈가 다치기라도 했나 설령 그렇다고 해도 옆에 신랑이 있을 텐데 왜 나한테 전화를 한 걸까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딸애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살려줘. 엄마, 나 좀 살려줘. 제발. 심장이 쿵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기껏해야 신랑이랑 싸우고 속상해서 전화한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살려달라니요. 왜? 무슨 일인데? 뭔데? 하지만 곧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딸아이 집으로 향했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심장이 쿵쿵 뛰어서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택시 안에서 딸애에게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더군요. 사위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강도가 들었나 불이라도 났나 부부싸움하다가 손찌검이라도 한 걸까 일단 경찰에 전화부터 해야 되나 별별 생각을 다하며 딸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몰라 초인종을 막 눌렀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에 비밀번호를 알아놓는 건데 괜히 주책이라 할까봐 무심한 척했던 게 너무 후회됐습니다. 무슨 큰일이 생겨 문도 못 열어줄 상황이면 어쩌나 관리실로 달려가야 되나 경찰을 불러야 되나 하는 순간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들려오는 목소리 사위였습니다. 나야, 문 좀 열어봐. 아, 장모님, 잠시만요. 문 열어드릴게요. 현관문이 열리고 서둘러 딸네 집으로 들어갔는데 어라? 딸아이가 식탁에 앉아 주스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엄마, 왜 왔어? 왜 오긴, 그 난리를 쳐놓고. 너 괜찮아? 전화는 왜 안 받아? 멀쩡한 딸의 얼굴을 보니 안심은 됐지만 순간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거봐, 어머니 오실 것 같다고 했잖아. 아이, 많이 놀라셨죠? 별거 아니에요. 자다가 악몽 꿨대요. 세상에, 꼭두새벽에 이 난리를 쳐놓고 고작 악몽이라니. 대체 무슨 꿈을 꿨길래 숨도 못 쉴 만큼 울어. 그제서야 찬찬히 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안정을 찾긴 했지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도 붓고 코도 붓고 입술까지 부어있더라고요. 아이, 잘 자다가 갑자기 벌떡 깨서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를 막 찾고, 아이, 그래서 장모님께 전화했나 본데 제가 말릴 틈도 없었어요. 그리고 보면 아직 애예요, 애. 그쵸? 사위의 말을 듣고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리긴 했지만 딸에는 눈에 초점이 없고 거의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서너 살 무렵 한참 낮잠 자고 일어나 밥 달라고 하던 때 얼굴이었어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무슨 꿈을 꿨길래 그랬어? 그게 무슨 꿈이냐면 이후 잠시 말을 못 잇더니 그냥 귀신 꿈, 별거 아니야. 공포 영화를 그렇게 잘 보는 애가 꿈에 귀신 좀 봤다고 일어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결혼 전에도 종종 이랬죠? 무서운 꿈 꿨다고 자다 깨서 막 울고 그런 적 많죠? 농담 삼아 던지는 사위의 말에 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가방을 챙겨 들고 나왔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신혼 초의 악몽이라 귀신 꿈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딸아이는 악몽보다 더 무서운 현실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 후 딸애의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꼬박꼬박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던 아이가 영 소식이 없길래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봤어요. 우리 딸 뭐해? 엄마가 반찬 같은 것 좀 해다 줄까? 아니야. 괜히 고생스럽게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 알아서 한다는 딸아이의 목소리가 야무지게 들리지 않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자다 깬 거야? 목소리가 왜 그래? 그냥 좀 누워 있었어. 피곤해서. 뭐 했길래 피곤해? 회사도 관뒀으면서. 오늘 운동은 다녀왔어? 운동도 안 갔어. 요즘 입맛도 없고 그냥 누워있고만 싶고 그래.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길래 안 되겠다 싶어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보통 신혼 초에는 양가에서 해다 주는 음식도 많고 둘이 꽁냥꽁냥 맛있는 거 해먹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살이 좀 찌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묘하게도 딸아이는 나날이 수척해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볼이 홀쭉해지고 뽀얗던 피부마저 까칠해 보였어요. 얼굴이 이게 뭐야? 어디 아파? 아니, 아픈 데 없어. 혹시 시댁에서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그래? 전혀. 전화통화도 자주 안 하는데 뭐. 어머님, 아버님 둘 다 바쁘셔서 전화드려도 되게 짧게 얘기하고 끊어. 아무 일도 없는 새색시가 왜 이러니? 모르겠어. 날이 더워져서 그런가 봐. 문득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아기가 생겼나 보다. 결혼했으니까 아기 생기는 게 당연하지만 이렇게나 빨리 들어설 줄은 예상 못했거든요. 너 혹시 아기 생긴 거 아니야? 저도 첫 아이 가졌을 때 저보다 시어머니가 먼저 알아차리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혹시 임신 아니냐 물으니 그제서야 딸아이의 목소리가 밝아지더군요. 애기? 정말 임신인가? 엄마, 나 지금 임태기 사다가 검사해 볼래. 아니야. 같이 병원 가자. 그래야 확실하게 알지. 불이 나게 딸애를 데리고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임신은 아니었어요. 입맛도 없고 피곤하다길래 임신인 줄 알았거든요. 임신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글쎄요. 아직 젊고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별 문제 아닐 거예요. 그래도 영 꺼림칙하시면 영양주사 한번 맞아보시고요. 임신이 아니란 말에 저보다 딸애가 더 실망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먼저 의사에게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선생님, 저 정확한 배란일 좀 알고 싶은데요. 되도록 배란일에 맞춰서 시도해보려고요. 너무나도 의외였어요. 한참 젊고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애가 왜 이렇게 임신에 목을 맬까? 너 시댁에서 빨리 애 가지라고 눈치 줘?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뭐가 급해서 아기를 서둘러? 되도록 빨리 낳는 게 좋다며. 엄마도 그런 말 했었잖아. 물론 그 말도 맞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신혼생활 즐기고
이듬해쯤에 아기 갖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도 딸아이는 말끝마다 임신 얘기를 했습니다. 흑염소랑 장어진액 먹으면 임신 잘 된다던데 그런 거 사려면 한방병원 가야 되나? 인터넷에서 파는 건 영 못 믿겠어서 진짜 좋은 거 먹고 싶어. 굳이 그런 것까지 챙겨 먹어야 돼? 우리 대학 선배 언니는 술 진탕 마신 날 임신됐다던데. 엄마, 나도 술 좀 마셔볼까 봐. 저 닮아서 술은 입에도 못 대는 아이인데 왜 저렇게 임신에 집착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 생일이라 딸아이가 집에 왔어요. 그 사람은 이따 퇴근하고 올 거래. 어떻게 된 게 지난번보다 얼굴이 더 상했더군요. 마침 아들 내외가 먼저 와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품에 안겨있던 이제 막 돌진한 손주 녀석이 아장아장 제 딸아이에게 다가가더군요.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입만 열면 임신 타령하던 애가 정작 아이를 보고는 무덤덤한 거예요. 그것도 남도 아닌 자기 조카인데도요. 저리 가, 고모 피곤해. 할머니한테 가. 오랜만에 고모 봤다고 좋다는데 한번 안아줘. 귀찮아, 나 누워있을래.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조카에게 눈길 한번 안 주고 그렇게 종알종알 말 많던 아이가 어떻게 된 건지 넋이 나간 듯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아가씨, 요즘 다이어트해요?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요? 살 빠지면 좋죠 뭐. 원래 뚱뚱한 애가 아니라서 굳이 다이어트 할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맞다. 전에 언니 친구 무슨 한약 지어 먹고 임신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 뭔지 물어봐 줄 수 있어요? 야, 임신을 준비하려면 운동하고 건강부터 챙겨야지 무슨 한약이야. 야, 니네 시댁에서 막 닥달해? 그런 거 아니야. 모르면 가만히 있어. 굳이 약부터 먹지 말고 시간 내서 고모부랑 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여행은 무슨 여행이에요. 다 귀찮아요.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렇다고 대체 왜 그러냐, 종갓집 대를 이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임신에 집착하냐 다그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사위는 일이 끝났다며 늦은 시간에 와서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딸아이만 태워서 가버렸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딸아이의 얼굴을 봤는데 애써 숨기려 했지만 눈물을 글썽이고 있더라고요. 잠시 후 며느리가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아까 아가씨가 우리 아기를 발로 쳤어요. 어머니 화장실 들어간 사이에 아기가 아가씨한테 다가가니까 인상을 팍 쓰면서 발로 툭 치는 거 있죠? 저 완전 놀랬잖아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사위와 얘기해봐야겠다 생각했죠. 하나밖에 없는 사위지만 그동안 정붙일 기회도 없었고 솔직히 저도 모르게 살짝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 딸과는 완전 다른 부잣집 도련님이라 그랬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얼굴을 자주 보기가 힘들었어요. 딸아이 말로는 10시 넘어 귀가하는 날이 부지기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만간 회사 앞으로 갈 테니 차 한잔 할 수 있냐고요. 1시간쯤 지나 답장이 오더군요. 굳이 나오시지 마시고 내일 저녁 일찍 퇴근해 장모님 댁으로 가겠습니다. 저 혼자 갈게요. 집으로 온다니 저녁을 챙겨줘야 했기에 장을 보러 나갔어요. 어쨌거나 좋은 걸 먹여야 한다는 생각에 동네 마트도 아닌 백화점을 갔죠. 어려서부터 좋은 것만 먹고 자랐을 테니 입맛이 고급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려는 순간 제 차 앞으로 어디서 본 듯한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사위의 차였습니다. 평범한 차라면 몰랐겠죠. 하지만 시내에서 몇 대 보기 힘든 차라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한참 일할 시간인데 백화점엔 웬일일까
어쩌면 내일 우리 집 온다고 선물을 사러 왔나? 내심 기분이 좋아. 그래, 아는 척 하지 말자 생각하는 순간 사위와 함께 낯선 여자가 함께 내리는 겁니다. 그 여자는 제 딸아이 또래였는데요. 딱 봐도 부티가 나더라고요. 대낮에 여자랑 백화점에 무슨 일일까? 그래, 업무 때문에 온 거겠지. 회사 사람이겠지 했어요. 하지만 백화점 입구로 들어가는 두 사람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 싶더라고요. 사위의 발이 여자의 어깨를 두르는 겁니다. 순간 저는 얼음이 돼버렸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일단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떨어져 두 사람의 뒤를 쫓았어요. 대놓고 사진 찍을 순 없었지만 최대한 여러 장의 사진을 남기려고 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두 사람, 어느새 사위의 팔은 내려져 있고 그 팔에 여자가 다정히 팔짱을 끼더군요.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손에 든 전화기를 놓칠까 힘을 주어 꽉 잡았어요. 지금 우리 딸은 뭐하고 있을까? 분명 어떻게 하면 빨리 임신될까 궁리 중이겠지. 라는 생각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 없는 수준으로 눈물이 흐르더군요. 그렇게 두 사람은 식당가로 올라가더니 중식당에 들어가 익숙하다는 듯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들고 살펴보더군요. 그러면서 사위는 앞에 앉아있는 여자에게 이거 어떠냐 저거 어떠냐 하듯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었어요. 순간 저도 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새 저도 모르게 사위 앞에 서 있더라고요. 자네,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인가? 저를 본 사위는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당연하겠죠. 거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누구셔? 앞에 분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긴 한숨을 쉬는 사위. 저는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저는 이 사람 창모되는 사람이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여자가 벌떡 일어나 싹싹 빌던가 그도 아니면 조금이라도 당황해야 되는데 어이없게도 여자는 멀뚱멀뚱 사위만 보고 있더라고요. 왜 둘 다 아무 말도 못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 자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한눈을 팔어? 갑자기 내가 나타나서 놀랬지? 나 여기 왜 왔는 줄 알아? 내일 자네 먹일 음식 장 보러 온 거야. 근데 이런 꼴 볼 줄은 상상도 못했네. 언성이 높아지자 사위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 아닙니다. 사정 얘기 들으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사정? 어떤 사정? 유부남이 딴 여자랑 팔짱 끼고 돌아다니는데 어떤 사정이 필요해? 나 주차장에서부터 사진 다 찍어놨어. 서로 쓰다듬고 어루만지고 하는 거 다 찍었다고. 네, 저희 서로 쓰다듬고 어루만지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만해서 그런 거니까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그럴만하다니 이놈이 급기야 미쳤구나 싶더라고요. 그래? 그럼 대체 그 사정이 뭔지 얘기 좀 들어보자. 뭔데 대체? 저한테 묻지 마시고 따님한테 직접 들으세요. 그 사람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 사위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여자를 감싸고 저만 남겨둔 채 가버리더군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 그럴만해서 그랬다? 자세한 얘기는 딸한테 들어라. 그렇다면 내 딸도 이 상황을 알고 있다는 뜻인데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TV 드라마에서 보면 이런 경우 엄마가 딸 모르게 재빨리 손을 써서 해결하던데 저는 그럴 용기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다 떠나서 현장을 딱 걸렸는데도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걸 보니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나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였습니다. 아들 녀석과 얘기해볼까 생각도 했는데 걔가 워낙 성격이 불같아서
더 큰 사달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따님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딸애가 이미 다 알고 있다면 방금 전에 벌어진 일도 알게 되겠죠. 서둘러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참 가던 도중 메시지가 오더군요. 엄마, 방금 그 사람 만났다면서? 많이 놀랬지? 내가 다 설명해 줄 테니까 흥분하지 말고 진정하세요.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만나서 얘기 듣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딸아이는 그동안의 까칠함은 어디 가고 더없이 온화한 표정으로 저를 맞더군요. 백화점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얘기 들었어? 엄마 기절할 뻔했어. 일단 진정해 엄마. 너도 다 알고 있다던데 누구야 그 여자? 딸아이는 입술을 깨물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까스로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 여자, 그 사람 와이프야.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자기가 와이프면서 그 여자가 와이프라니. 와이프라니? 너랑 결혼했잖아. 근데 와이프가 왜 또 있어? 그 사람이 진짜 와이프라고. 본쳐두고 첩두고 살던 세상도 아니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진짜 와이프가 따로 있다니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어딨어. 너 정식으로 결혼식 올렸잖아. 양가 식구들 모아놓고 비싼 호텔에서 결혼식 했잖아. 근데 진짜 와이프가 따로 있어? 그럼 넌 뭐야? 가짜 와이프야? 그제서야 딸아이가 주저앉아 울더라고요. 그야말로 대성통곡이었어요. 그만 울고 똑바로 얘기해봐. 엄마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나도 몰랐어. 진짜 몰랐다고. 알았으면 결혼 안 했지. 아니 그 사람을 아예 안 만났지. 딸아이가 울면서 방에 들어가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위의 가족관계 증명서였는데 거기에 내 딸 이름이 아닌 다른 여자의 이름이 올려져 있더군요. 그것도 이미 4년 전에요. 미친 집구석이네. 버젓이 4년 전에 아들 결혼시켜놓고 왜 또 며느리를 맞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유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임신을 못한대. 아기를 못 낳는데 그 여자가. 근데 그래서 뭐? 너 보고 대신 애 낳아달라는 거야 뭐야? 응, 바로 그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 시바지도 아니고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너는 이 사실 언제 알았어? 전에 내가 새벽에 전화해서 울고불고 했던 거 기억나? 악몽 꿨다고 귀신 꿈 꿨다고 했던 날? 바로 그때 안 거야. 속아서 결혼했다는 거 알게 돼서 엄마한테 간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못 가게 막았어. 차마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자다가 귀신 꿈 좀 꿨다고 엄마한테 전화 걸어 살려달라 소리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못 가게 한다고 참았어? 그때 엄마 왔을 때라도 솔직히 말했어야지. 네가 왜 남의 집 씨바지로 살아? 뭐가 아쉬워서? 뭐가 아쉽겠어. 당연히 돈이지. 어느덧 울음을 그친 딸의 얼굴은 아주 독한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좋은 아파트, 좋은 차 탄다고 씨바지를 해? 미쳤어? 공부할 만큼 한 애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딸애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곧 입을 열었습니다. 5억 준대. 딸이든 아들이든 나만 주면 5억 준대. 나 그 돈 벌고 싶어.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5억이라는 액수 때문에 놀랐지만 고작 돈 때문에 내 딸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치게 만들었어요. 그제서야 왜 그렇게 임신에 집착했는지
이해도 되고 한편으론 우리 딸 그동안 몸도 마음도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엄마, 일단은 그냥 모른 척해. 나 그냥 애 낳아주고 5억 받으면 그걸로 인생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우리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만질 수 있겠어. 안 그래? 순간 처음으로 딸애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네가 날 얼마나 실망시켰는지, 지금 내 심정이 어떤지 다 쏟아내고 싶지만 일단 짐부터 싸. 나는 네가 이 집에 1초라도 더 있는 거 못 봐. 평수 넓고 비싼 아파트면 뭐해. 사방천지에 똥칠을 해도 시원찮을 집구석. 빨리 짐 싸. 당장. 머리채만 안 잡았지 반강제적으로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는 순간 딸에게 사위놈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길래 제가 대신 받아 얘기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얘기 다 들으셨어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놀랄 만큼 다 놀랬고 지금 우리 딸 데리고 집으로 가니까 자네 진짜 와이프 들어와 살라고 해. 아니다. 어딘가 집이 따로 있겠구나. 그쪽 집이야 뭐든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니까. 자네 부모님도 지금 이 사실 알아? 짐승 같은 계획 다 들통난 거 아냐고. 모르면 내가 대신 알려드리고. 어쨌거나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전화 끊어. 그리고 다신 우리 딸한테 전화하지 마. 애 낳고 5억 벌겠다 당차게 말하던 딸애는 다 쏟아내고 마음이 편해졌는지 집에 오자마자 잠에 들었습니다. 폭삭 상해 있는 딸 얼굴을 보니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렀어요. 모든 게 제 탓이었으니까요. 아쉬움 없이 자라게 했으면 이런 꼴 안 당했을 텐데 처음으로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어요. 나름 최선을 다해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바깥 사돈, 아니 그쪽 집안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줄 압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 안 될 것도 알고요. 아시는 분들이 왜 이런 일을 만드셨어요? 사악하고 끔찍합니다. 손주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어리석은 짓 했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저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아무 생각 없습니다만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뭔지 이제부터 곰곰이 생각해 볼 거예요. 그쪽 집안 이야기 신문에서 본 적 있습니다. 대대로 탄탄한 사업체 운영하고 장학사업과 기부도 많이 하셨더군요. 그래서 믿었고 저도 은근히 이런 집과 사돈 맺게 돼서 뿌듯했는데 다 위선이었네요. 그 위선에 제 딸이 희생양이 된 거고요. 맞죠?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어요. 있는 사람을 상대할 땐 약점과 자존심을 건드는 게 최선이니까요. 그쪽 집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과를 듣고 싶었는지 기대한 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과의 방식조차 기발하고 상상 초월이더군요. 아시겠지만 기업 운영하는 데는 평판이 생명입니다. 이 일이 세간에 알려지면 대대로 일군 기업이 하루아침에 망가질 겁니다. 대대로 일군 기업을 지키려면 알아서 똑바로 행동하셨어야죠. 대개 집안을 제가 왜 지켜줘야 됩니까? 화내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디 노여움 푸시길 바랍니다. 오전 중으로 3억 보내드리겠습니다. 언성 높여 통화하는 제 목소리를 듣고 딸아이가 잠에서 깨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구 전화야? 어머님이야, 아버님이야? 너한테 어머님, 아버님이 어딨어? 뻔뻔하기도 하지. 식전 대바람부터 그놈의 비가 전화했더라. 뭐래? 미안하대? 그럼 안 미안해? 미안한 값으로 3억 준단다. 참나, 이 동네 전세금이 3억 원짜리인데
남의 집 전세금을 오전 내로 보내준대. 세상 참 쉽게 사네. 누구 통장으로 보낸대? 엄마? 나? 누구 통장으로 보내는 게 왜 중요해? 어차피 안 받을 건데. 그걸 왜 안 받아? 삼촌도 아닌 3억인데.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저쪽 집안 사람들 상대하는 것보다 내 딸을 상대하는 게 훨씬 힘든 일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너 속이고 결혼한 거 알게 됐을 때, 엄마한테 살려달라고 전화했을 때, 그때 왜 운 거야? 뭐 때문에 울었어? 너무 화나고 분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엄청 억울했어. 근데 그 억울함이 5억 소리에 싹 사라진 거야? 딸애가 저를 빤히 보더군요. 어느새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너 앞으로 다시 놀지 마. 난 너가 흘리는 눈물도 아까워. 네가 돈 벌겠다고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지만 남의 집 자식 대신 낳아주는 거 절대 안 돼. 엄마, 그래도 5억이면 큰 돈이야. 시끄러. 5억이 아니라 500억이어도 안 돼. 돈을 떠나서 사람이 해도 되는 일이 있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야. 이거는 절대 해선 안 되는 일이고. 너 아직 한참 젊은데 앞날이 그렇게 무서워?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 끝까지 책임져. 5억이고 3억이고 난 그런 돈 필요 없어. 전에 딸애를 시집 보내놓고 아들과 나눴던 얘기가 있습니다. 사돈네 말이야. 알고 보니 엄청 알짜배기 회사더라. 진즉에 상장돼서 시가총액도 되게 높아. 최근에는 중동에 투자 결정돼서 갑자기 주식도 상한가 치고. 그래? 그 정도일 줄은 몰랐네. 미리 알았으면 나도 좀 주식 좀 사놓는 건데 아깝다. 하여튼 엄마 이제부터는 아무 걱정 없이 사셔도 되겠어.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게다가 딸내미는 엄청 부잣집에 시집 보냈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어? 부잣집에 시집 보내서 더 불안하기도 해. 혹시 책 잡히면 어쩌나 은근 걱정된다. 하긴 나도 그런 생각하긴 해. 우리한테 떨어지는 콩고물 하나 없어도 좋으니까 제발 둘이 무탈하게 잘 살길 바라야지. 아들 녀석은 자라면서 따뜻하고 다정한 오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동생 생각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깊었습니다. 또 저에게 너무나도 듬직한 아들이었기에 남편이나 다름없었죠. 지난밤 딸애가 잠에 들고 터질 것 같은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결국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전화해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당장 집으로 온다길래 너무 늦은 시간이니 다음 날 오라고 했죠. 그런데 그날 아침 아들 대신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떡해요? 그 사람 오늘 출근도 안 하고 고모부 만난다고 나갔어요.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자고 씩씩대면서 나갔는데 무슨 일이라도 벌일까 걱정돼 죽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이런 일 당했으니 가만히 있을 아이가 아니었어요. 때문에 저도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쪽 집 찾아가 말로만 쏘아대고 넘어갈 애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역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아들은 사위를 찾아가 보자마자 주먹을 날렸다는군요. 일이 터지자 경찰이 달려왔고 옆에 사람들이 있던 말던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리고 발길질을 했기에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혀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한번 눈 뒤집히면 뵈는 게 없는 아이여서 상대방은 얼굴에서 피가 터지고 온몸에 상처가 났다고 했어요. 급하게 달려가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아들을 보니 다시 한번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엄마, 나 후회 안 해. 웬만하면 좋게 말로 할까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그 새끼 나 보자마자 뭐라는 줄 알아? 형님까지 오실 줄 몰랐네요. 아버지가 오전 중에 장모님한테 위로금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제 얘기 다 끝난 셈이니까 그냥 돌아가시죠. 그 얘기를 하면서 미안한 기색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 후로 내가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후회는 안 해. 감옥에 쳐넣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해.
아무리 그래도 처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아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겠어요. 이제는 제가 그쪽 집에 죄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낯선 여자가 저를 찾더군요. 사모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집 변호사였습니다. 전후 사정도 워낙 중대해서 솔직히 아드님이 폭행 휘두른 것에 대해 심적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아드님의 행동은 엄연히 범죄입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 둘 중 하나입니다. 합의를 하시던지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든지. 사위분이 많이 다치셨어요. 정확한 진단은 아직 안 나왔지만 두어 달 병원 신세 질 듯합니다. 만약에 합의를 안 해주신다면 아드님은 곧바로 기소되실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의 미래가 달린 일이었습니다.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당장이라도 합의하자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 말할 순 없었습니다. 합의할 마음 없습니다. 사람을 팼으면 벌을 받아야죠. 고소하려면 하세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딸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아들을 감옥 보낼 생각을 한 건 아닙니다. 솔직히 전 믿었거든요. 내 아들은 절대 감옥에 가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거라는 걸요. 자기 아들이 죽어라 맞고 병원에 누워있지만 그 때문에 가해자인 제 아들을 감옥 보내고 일이 커져서 여기저기 알려지게 되면 누가 손해일까요? 이런 싸움은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유리한 게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지들도 사람이라면 자기 아들이 맞을 짓 했다는 거 잘 알 겁니다. 그렇게 그놈의 집구석과는 깨끗이 정리가 됐어요. 위로금이니 위자료니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그게 맞으니까요. 딸아이는 한동안 몸을 추스르고 취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생기를 찾고 일자리 알아보러 다니는 모습이 정말 감사했죠. 그리고 6개월쯤 지났을까 어느 날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됐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꼭 알려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려요. 토요일 저녁 6시 광화문 호텔 되도록 직접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놈의 지방과는 이미 정리가 됐지만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다시 우리 딸한테 접근하면 어쩌나, 돈 쓰고 사람 시켜서 우리 아들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나 늘 노심초사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뭔가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전직 경찰 출신 탐정을 소개받아 당분간 그쪽 집안의 동태를 살펴달라 부탁했어요. 다행히 한동안은 아무 연락 없었습니다. 내가 불안해하는 것만큼 지들도 캥기는 게 있을 테니 그냥 조용히 사나보다 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문자를 받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결국 탐정 말대로 직접 가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당일날 저는 1시간 일찍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누가 나타나나 유심히 살폈죠. 그리고 그들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전 사위 그리고 그의 부모, 하지만 진짜 와이프라던 여자는 안 보이더라고요. 잠시 후 호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어딘가로 걸어가는데 만약에 룸으로 올라가는 거면 제가 더 이상 따라갈 수 없기에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해 하던 그 순간 다른 가족이 나타났어요. 건장한 청년 둘과 아가씨 1명, 그리고 그들의 부모로 보이는 사람까지 모두 5명이었어요. 그 가족이 나타나자 전 사위였던 놈이 그쪽 집 아가씨에게 다가가 환하게 웃으며 어깨를 감싸더군요. 딱 봐도 연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놈의 집구석은 그날 거기서 또 한 번의 상견례를 치르는 거였죠. 두 집안 사람들은 안내를 받아 호텔 내 일식집으로 들어가더군요. 한 20분쯤 지났나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길 기다렸고 그제서야 두 가족이 앉아있는 룸을 찾아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룸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고
사위놈과 눈이 마주쳤어요. 아, 여긴 어떻게... 그러게, 내가 올 자리가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와버렸네. 사위 쪽 가족들이 난감해하자 여자 쪽 가족들 전부 전 사위놈을 바라보더군요. 저 여자 누구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눈빛으로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저하고 나가서 얘기하시죠. 저는 그쪽에게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습니다. 제 얘기 들을 사람은 여기 계신 저분들이에요. 그때 여자 쪽 가족 중 청년 한 명이 묻더군요. 아주머니 누구신데 남의 상견례 자리에 와서 이러세요. 저희 가족에게 할 말이 있다니요. 무슨 얘긴데요? 남의 집 상견례 자리에 이렇게 끼어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아닐까요? 제가 이 사람들과 상견례 했을 때도 누군가 저처럼 이렇게 끼어들어 간섭했더라면 적어도 저와 제 딸은 피눈물 안 흘렸을 테니까요. 안사돈이었던 여자는 이제 다 끝났다 하는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사위놈은 저를 죽일 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따님이 참 예쁘네요. 두 청년은 동생 아니면 오빠들인가 본데 저희 딸도 이런 자리를 가졌고 곧이어 5성급 호텔에서 식도 올렸습니다. 아마도 결혼식은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올리자고 했을 텐데 아닌가요? 여자 쪽 집안 부모의 눈동자가 커지더군요. 뻔하죠. 또 다른 시바지 들이는데 거창하게 식을 올릴 순 없으니까요. 구구절절 길게 설명하고 싶지만 저도 지금 정신이 아찔한 상태고 이 사진 보면 다 이해되실 겁니다. 저는 딸아이의 결혼사진과 백화점에서 찍었던 사진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웨딩드레스 입고 물색 없이 웃고 있는 아이가 제 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식과 함께 있는 여자는 이 집 며느리죠. 중요한 건 과거의 며느리가 아닌 지금 현재 며느리라는 겁니다. 순간 사위놈이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다가오려는데 옆에 조신하게 앉아있던 아가씨가 제지시키더군요. 자기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앉아있어. 사진을 들이미니 제 얘기를 믿을 수밖에요. 그리고 전 그 아가씨가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딸처럼 눈 뜨고 지옥을 겪기 전에 깨끗이 손절할 수 있으니까요. 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는답니다. 그래서 애 낳아줄 여자 구하는 중일 거예요. 안타깝게도 대개 따님이 거기에 걸려든 거고요. 저희 딸한테 아이 낳으면 5억을 준다고 했더군요. 대개 따님에겐 얼마를 제시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아셔야 될 것 같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진은 그냥 두고 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더없이 좋은 기분으로 오셨을 텐데 그 기분 망쳐드려 죄송은 합니다만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리에서 나와 다시 후들거리는 다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호텔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묘하게도 또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그래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우리 딸은 잘 될 거야, 꼭 행복할 거야 하고요. 잠시 후 그놈 집안 사람들이 로비에 나타났고 이어서 여자 쪽 집안 사람들도 따라 나왔습니다. 청년 둘이 전 사위놈을 붙잡고 눈을 부라리며 소리치더라고요. 어딜 가? 똑바로 말 안 해? 설명을 해보라니까. 아무래도 험한 꼴을 볼 것 같아 전 그냥 호텔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딸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에게는 말했는데요. 나도 그 집 회사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창업주가 아직 살아있더라고. 혹시 시댁에 할아버지 있단 얘기 들은 적 있어? 그러니까 그놈의 할아버지가 살아있다 이거지? 단 한 번도 할아버지 있단 얘기 못 들었는데 너는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 호텔에서 큰 행사하면 얼음 조각상 같은 거 있잖아. 내 친구 동생이 그 일 하는데 이번에 그 회사 창업주 미수잔치 기념 의뢰가 들어왔대. 되게 큰 돈 되는 거라고 좋아한다던데. 니네 사돈댁 아니냐고 네가 일부러 소개해 준 거냐고 연락 왔더라고.
그 집 할아버지 미수잔치가 언제래? 다음 주 금요일. 왜, 가보게? 아들 때문에 경찰서도 갔고 그 집구석 상견례 자리까지 찾아가 할 말 못할 말 다 했는데 미수잔치라고 못 갈 거 없죠. 생각지도 못하게 그 집 가족 행사 일정을 알 수 있었던 건 모두 하늘이 도운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 상견례 파토 낸 이후로도 분이 안 풀렸는데 이번에 제대로 내 딸 억울함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차올랐어요. 식구가 별로 없어서 요란한 게 싫어서 조촐하게 결혼식 올리자고 했던 얘긴 어디 가고 막상 행사 장소에 가보니 요란하기 짝이 없더군요. 각종 화환이 질비했고 더 기가 막혔던 건 식구가 별로 없다더니 창업주인 할아버지 밑으로 아들이 넷에 딸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그중 셋째 아들이 바깥 사돈이었던 인물이더라고요. 그러니 그 밑으로 손주는 얼마나 많겠어요. 역시 돈 많은 집안은 다르더군요.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한 명 한 명 부티가 났고 운전기사들 그리고 회사 사람들과 개개인 일 봐주는 사람들까지 줄줄이 보였습니다. 대체 오늘의 주인공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걸까 궁금해하던 차에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걸어오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뒤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쫄래쫄래 따라오길래 그 중에는 사위였던 놈도 또 내 딸이 아닌 진짜 와이프라는 여자도 그리고 그놈의 부모도 보이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놈 엄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 남편과 아들에게 귓말을 속삭였고 전 사위였던 놈이 저를 향해 달려오더군요.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볼 일이 남아 있다고 여기까지 왔냐고요? 이미 다 정리됐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다 정리된 줄 알았는데 아직 볼 일이 남았더라고. 그만큼 하셨으면 됐잖아요. 어서 가세요, 어서요. 그놈 말 듣고 그냥 갈 거였으면 거기까지 안 갔겠죠. 왜 호들갑이야? 내가 어르신 생신 축하하러 온 것도 잘못이야? 밥 한 끼 정도는 얻어먹을 수 있잖아. 안 그래? 그놈은 제 팔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젊은 남자 힘을 당해낼 순 없었어요. 그냥 돈 받고 끝냈으면 그만인걸. 왜 자꾸 일을 크게 만들려고 해요? 주겠다는 돈이 모자랐어요? 더 받아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발 없는 티 그만 내시고 어서 가세요. 저도 더 이상은 그냥 안 당합니다. 당해? 누가? 내 딸 인생 망쳐놓고 네가 뭘 당했는데? 놔. 이거 안 놔? 로비가 요란스러워지자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의 이목이 저희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어르신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셨던지 저희 쪽을 보고 한 말씀 하셨어요. 뭔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별거 아닙니다, 아버지.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가시죠. 별거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왜 모르는 여자를 붙잡고 끌어내려고 해? 할아버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서 들어가세요. 일단 저는 머릿수로 밀리는 처지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끌려나가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있는 힘껏 사위놈 손을 뿌리치고 어르신 앞으로 달려갔어요. 어르신, 기쁜 날 시끄럽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딸이 당한 일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이렇게 예의 없이 불쑥 올 수밖에 없었어요. 부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래요. 대개딸이 누군데? 와요. 우리 애들이 대개딸한테 뭘 어찌길래 이러는지 어디 얘기 좀 들어봅시다. 나이가 들어 노쇠한 건지 아니면 원래 체격이 작은 양반인지 모르겠지만 저보다도 한참이나 왜소한 몸의 노인, 그러나 저를 바라보는 눈동자만큼은 무서울 만큼 빛이 났습니다. 아버지, 모르는 여자가 하는 얘기 뭐하러 들으려고 하세요? 그냥 무시하세요. 하지만 큰 기업체 일원엔 노인의 촉은 뭔가 다르긴 하더군요. 그래.
무시하라면서 목소리는 왜 떨리냐? 그러니 오히려 무시할 수가 없구만. 내 잔치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분 얘기는 들어봐야겠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기에 저는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결혼식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사진을 찍은 날짜는 아래에 명시돼 있습니다. 사진 속 신부가 제 딸이고요. 얘는 내 손주 며느리가 아닌데 아무리 봐도 제가 아니야. 얘기하면서 사위의 진짜 와이프를 바라보더군요. 그러자 그 여자는 불이 나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결혼을 또 한 거야? 네, 버젓이 아내가 있는데도 제 딸과 또 결혼을 한 거죠. 아니 너 왜 그랬냐? 두 집 살림이 하고 싶었던 게야? 그게 아닙니다. 제 딸도 저도 총각인 줄 알고 결혼시켰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시바지로 데려가려고 했더군요. 아이만 낳아주면 5억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시바지라니. 그래서 5억은 받으셨고. 아니요. 아이 생기기 전에 정리했지만 애를 낳았어도 그 돈 안 받았을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일이 터지자 입 다무는 조건으로 3억을 제시했어요. 물론 그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른 시바지 찾아다니며 상견례까지 하고 다니더군요. 혹시 어르신도 다 아시는 얘긴지요? 내가 뭘 알아? 어떻게든 증손주 보시겠다고 어르신이 시켜서 저지른 일은 아닌가요? 봐서 알겠지만 나는 자식도 6이나 있고 손주도 많고 이미 증손주도 봤소. 근데 뭐가 아쉬워 그런 쓰레기 같은 짓거리를 시키겠소. 인생 얼마 남았다고 뭐가 아쉬워서. 네, 잠깐 뵀지만 그럴 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 없고 경솔해서 딸아이 인생 망친 애미 입장에선 이 집안의 제일 어르신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례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분은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더불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이 없었죠. 무서운 침묵을 뒤로하고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오려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노인네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건물 전체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뭐가 그렇게 탐나서 이런 짓거리를 해? 줄 만큼 줬다고 몇 번을 말했어. 남의 눈에서 눈물 빼면서까지 나한테 증손주 안겨주면 내가 뭐라도 더 내줄 줄 알았냐? 네가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어디 감히 내 집안에 씨바지를 들여? 들고 있던 지팡이까지 내던지며 소리치는 노인은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고 있었습니다. 죽어! 나가 죽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사람이 못됐어. 가!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앞으로 넌 내 아들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야. 그날 제가 자리를 뜨고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굳이 알려하지도 않았어요. 속은 후련했지만 어르신 잔칫날을 망친 것 같아 조금은 죄송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 사이 딸아이는 면접 보러 다니느라 바빴고 다행히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 제삿날이라 아들 내외가 집에 왔는데요. 엄마 그거 알아? 예전 사돈집 회사 말이야. 대표가 바뀌었대. 그게 무슨 소리야? 대표가 바뀌다니. 거기 대표가 전 사돈이었잖아. 근데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딴 사람 이름이라고 사진 올라와 있더라고. 무슨 뜻인지 알겠지? 글쎄요. 정확히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설명해달라 물었는데 옆에 있던 며느리가 꼼꼼하게도 설명해 주더군요. 그 할아버지가 예전 사돈한테 그 회사를 물려줬었나 봐요. 근데 다시 뺏은 것 같아요. 우리한테 한 짓 다 알고 도로 가져가신 거죠. 그 회사 블라인드 게시판에 이런 얘기 다 올라왔대요.
세상이 좋아졌구나. 굳이 흥신소 붙이지 않아도 직원들이 알아서 폭로를 해주니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그거 모르셨죠? 그 진짜 와이프라는 여자 되게 큰 병원 병원장 외동딸인데요. 거기 친정에서도 이번 일 알게 돼서 이혼 얘기 오가나 봐요. 생각해보면 그 여자도 참 안 됐어요. 병원집 외동딸인데 불임이라니. 그래도 어떻게든 애기 낳겠다고 모든 걸 눈 감아 준 거잖아요. 그동안 그 여자 속도 말이 아니었겠어요. 권선징악을 믿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모든 일에 적용되는 법칙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와 딸에겐 그 권선징악의 위대함이 찾아와 주었어요. 저는 요즘 매일 아침 출근하는 딸아이 식사 챙기는 낙으로 삽니다. 잘 먹어주고 씩씩하게 현관문 나서는 아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낮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길래 받았더니 웬 남자가 한다는 말이 회장님이 대구로 보내라고 하신 게 있어서 이따 찾아뵐까 합니다. 도착 전에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 어르신이 대체 나한테 뭘 보내신 걸까? 갑자기 겁이 나서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전 웬 남자가 찾아와 자그마한 봉투를 건네주고 갔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선뜻 열어보기가 겁이 나요. 하지만 봉투를 건네준 남자가 전했던 말로 내심 예상도 됐습니다. 회장님께서 많이 미안해한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혹시라도 이후에 불편한 일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양하지 말고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남자가 나가고 나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엔 회장님의 명함과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사죄의 뜻이니 꼭 받아달라는 말과 함께 이렇게라도 위로를 드리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였어요. 그리고 봉투 안에는 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돈이었죠. 뜻밖의 큰 돈에 조금 놀랐습니다. 이 돈을 받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고민이 되었어요. 처음 그 집구석에서 우리의 입막음을 위해 제시했던 3억은 받는다는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목구멍이 콱 막힐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이 보내준 돈은 온전히 위로와 사과의 의미인 게 느껴져서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 돈을 장롱 안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아들에겐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딸에겐 알려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딸아이가 취업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딸아이를 불러 물었습니다. 너 만약에 그 집에서 돈 줄 테니 다시 오라고 하면 어쩔래? 내가 미쳤어? 그런 짓을 하게. 내가 그땐 진짜 미쳤었나 봐. 그때는 이미 결혼도 했고 이미 망했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수습해보려고 이상한 생각했던 것 같아. 그 집안 돈에 취해서 판단이 흐려지기도 했었고.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그때 일 생각하니까 이젠 알겠어. 내가 얼마나 정신 나간 생각을 했던 건지. 엄마, 이제 나 걱정 안 해도 돼. 그동안 엄마 나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 오히려 내 걱정까지 해주는 딸을 보니 이젠 원래 착한 내 딸로 돌아왔구나 싶어 마음이 뭉클했어요. 딸아이는 1년 안에 참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과 표정부터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근데 혹시 너 요새 연애하니? 얼굴이 확 편 것 같네. 그러자 딸아이가 깔깔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어머, 그래? 이상하네. 요새 내 친구들도 그런 말 자주 하던데. 진짜 나 요새 미모가 물올랐나? 사실 나 요즘 고아원 봉사 다녀. 애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거기 다녀오면 마음이 좋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엄마도 같이 다닐래? 딸아이는 이것저것 봉사를 다니는 모양이었어요. 고아원에 나가 재능 기부도 하고 독거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돕는 일도 한다더군요.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을 남을 도우며 상처를 씻어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따라 몇 번 따라다녔어요. 딸아이가 땀 흘려 일하면서도
표정만큼은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엄마, 와보니까 어때?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니 기분 좋네. 그치? 그리고 난 여기 오면 자기 성찰도 되게 많이 되더라고.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아온 부분들 반성하게 되고 삶에 감사하게 되고 말이야. 우리 앞으로 자주 같이 오자. 알았지? 달라진 딸을 보니 회장님 돈에 대해 말해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딸을 불러 이야기를 했죠. 딸아이 반응은 생각보다 놀라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돈이 꽤 큰 돈이네. 이거면 고아원에 물품 기부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을 보자마자 기부할 생각부터 하는 딸을 보니 얘기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이 돈은 어찌 보면 좋은 데 쓰이려고 왔는지도 모르겠다. 딸은 씩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고민하더니 그 돈들을 어떻게 쓸지 골똘히 생각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겪었던 일로 인해 생긴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제 딸이 큰일을 겪었지만 다시 마음 다잡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건 가족의 힘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 아이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는 어른이 되고 싶네요.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